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정면 스포츠. 주파수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에 이어서요. 3부, 4부에서는 막내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주간 여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기로 하고요. 우선 정면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그 국회 연설하는 거 들으셨죠? 네, 저도 그 풀 영상으로 보진 못했고요. 예. 그 짧게 봤는데 특히 또 우리나라 그 골프 선수를 언급해서 또 스포츠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아주 그냥 극찬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가 오늘 국회 연설 도중에 그 이번에 그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다고 극찬을 했고요. 또 올해 US 오픈에서 또 한국인 박성현이 우승했고 또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국 선수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 지난 7월에 그 트럼프 소유의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그 US 오픈이 열렸는데요. 당시 박성현이 우승을 차지했고 최혜진이 2위, 유세현과 허미정이 공동 3위에 올랐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매일 대회장을 찾았고 또 박성현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고 또 자신의 SNS에 박성현과 최혜진을 축하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트럼프 그 골프장 얘기를 한 거는 약간 좀 영업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또 골프장 등 부동산 사업으로 또 성공한 하면 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골프 사랑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하고 이제 골프 친 것도 굉장히 화제이기도 한데, 예. 굉장히 골프광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또 아베 총리와 라운드를 할 만큼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2005년에는 또 직접 골프 교습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네. 골프 실력을 두고는 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스스로는 68타를 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60대 타수를 기록하면 정말 엄청난 실력인데요.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공을 2개 쳐서 또 좋은 공의 스코어를 또 카운트를 하고 또 스코어를 속인다 또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예. 또 골프계에서는 그 트럼프가 또 잘해야 80대 중반 정도를 칠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쪽입니다. 80타 정도? 네, 굉장히 잘 치시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네. 잘 치는 거죠, 사실은.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박성현 선수 보니까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기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박성현 선수가 오늘 그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정말 실력만큼 또 마음도 훌륭하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앞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사실 박성현 선수의 별명은 남달라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또 남자처럼 짧은 숏컷을 유지하고 있고 또 장타를 치기 위해서 또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500개나 한 적도 있는 선수인데요. 네. 또 최근에는 또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철저한 자기주도 훈련을 펼치면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네. 축구협회가 이제 면모 일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인사가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에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연이어 패한데다가 축구협회는 또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 영입설에 대해서 또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맞물려서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오늘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전무이사 그리고 박지성을 유스 전략 부장에 선임했고요. 축구협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홍명보와 박지성을 앞세워서 또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평가가? 네, 일단은 30대와
40대 젊은 인물로 또 세대 교체를 한 또 파격적인 인사라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반면에 일각에서는 또 스타를 앞세워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네, 사실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 3년 4개월 만에 또 복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지성 같은 경우에도 또 영국 레스터의 드먼포르 대학에서 또 피파 마스터 코스를 졸업을 했고요. 또 이번에 행정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축구대표팀 이번 주에 평가전 치르죠? 네, 대표팀이 금요일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13위고요.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기도 하고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또 8강에 진출한 또 남미의 강호로 꼽히는 팀입니다. 네, 야 이거 이기기 어렵겠는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주간 여의도 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막내들의 젊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주제가 요즘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철새의 계절, 정치. 네. 이 철새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국민적 시각이 많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요, 뭐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먼저 네. 사실 일희일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하지만 그 비겁한 정치라고 보고요. 그 정치의 말로는 결국 조기 은퇴나 깜빵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에서 12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정치가 어찌되었건 여동치고 또 당에도 부침이 있습니다. 저도 당명이 지금 8번째거든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당명을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되었건 당을 지키고 또 내부에서 정화작용도 하고 끊임없이 노선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이 발전해가는 것이거든요. 당 안에서 이겨내야 하는데 참 이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만 느껴지고요. 더 이상 철새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을 나오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결행을 했었는데 당을 나왔다가 그 당에 이제 다시 아무 명분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게 사실 이번에 탈당파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됐는데 네. 평상시에 얘기해보면 항상 굉장히 명분을 따지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명분론자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명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게 저는 의아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정치를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원칙 있게 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단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우리나라의 철새 정치가 횡행한 이유 과연 뭘까요? 유권자 잘못입니까? 정치인들 잘못입니까? 당연히 절대 유권자 잘못은 아니고요. 그만큼 한국 정치가 정당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총선도 정당의 정책과 노선 또 지향점을 봤던 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 그리고 기존 정치인에게 투표한 경향이 좀 지방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결국 구관이 명관이란 허황된 말로 유권자를 현혹한 정치가 문제지 유권자들께서 눈 감아주신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유권자는 있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철새 행각 같은 걸 잊어버린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걸 만만히 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유권자들께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야 된다. 예를 들어 당적을 여러 번 옮겼다라는 거는 이제 역치가 낮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내부에서 개혁하려는 아까 장경태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좀 모면해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까지 이 전략이 먹힌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을 결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번에 심판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역 유권자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경청해 본 결과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지역 유권자 탓으로 또 돌리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유권자 팔고 지역 주민 파는 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많은 샘플을 바탕으로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바른정당 당원 중에도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만약 타겟으로 제가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 비슷한 얘기 했을 겁니다. 보수가 뭉쳐야지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저는 이번에 바른정당 하면서 젊은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또 이제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과거의 새누리당이라면은 당이라는 곳에 가입을 안 했을 텐데 바른정당의 새로운 가치 때문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존의 관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그 지금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당원들, 그러니까 과거에 민정당, 공화당 시절부터 당 생활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생활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젊은 세대랑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걸 뭐 누구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라 농담같이 그냥 가면은 그때 무용담 같은 걸 많이 들어요. 진짜 70년대 그렇죠? 때 보면은 뭐 당에 뭐 조직책을 했으면은 동네 뭐 무슨 뭐 구 말고 동 레벨에서 조직책 했어도 경찰서장한테도 뭘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지금. 근데 그렇죠. 그때 당 문화를 바탕으로 지금의 어쨌든 유권자의 잣대를 세우는 거는 제 생각에 그거 자체가 약간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철새라는 건 사실 어찌됐건 저는 탈당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떤 명분과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 있다면 탈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명분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책임성이 없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쫓는, 그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철새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지 탈당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명분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보수 재통합을 위해 가지고 친박 청산하겠다 했는 그 명분을 쫓아갔는데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출당 말고는 서청원 지금 뭐 그 최경환 의원 제명 같은 건 손도 못 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명분을 축소하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명분이 비판받으니까 뭐 유승민 후보가 독선정이다. 무슨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거는 진짜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나가신 분들 전부 다 10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아있던 분이에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훨씬 소통이 잘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소통 안 되는 건 참고 버텼으면서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해타산을 따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뭐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해도 내가 진짜 선거 결과 바라보고 참는다 이런 게 있었다면은 유승민 의원한테는 오히려 그걸 씌우면서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는 보장받지 못하니까 다른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얘기하면서 내 낙선이 두렵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럴 때는 저는 뭐 의원님 그럴 수 있죠. 뭐 의원님이나 저나 뭐 어차피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에 당연히 그런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 뭐 누구 때문에 나간다 이런 거 아니면 뭐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졸렬한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저하고 이제 이 코너를 함께 했을 때 예.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 만났더니 전혀 탈당할 그런 생각 없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최근에 만나보셨어요? 최근에 그때 20일 날 의총할 때 그 마지막 탈당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총할 때 네. 그때 뵀는데 뭐 따지셨어요, 막? 탈당하면 안 된다고? 저는요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가서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했듯이 제가 명분이 없으면 실리를 쫓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그 실리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거라도 들으면 제가 뭐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그냥 제 마음속에 삭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탈당파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김무성의 답이 없죠. 그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날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뭐 얘기를 이제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냥 마지막에 본인 입장 얘기할 때까지 아무 말 없고 주변에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셨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만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때 한번 물어봤었죠, 그때. 그렇군요.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나는 건가 봅니다. 그죠? 저는 그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하겠어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좀 떠나신, 오늘 이제 탈당계를 제출한 8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무성 소위 전 대표와 주호영 현직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의 현직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소위
유승민의 독선이다라고 표현하려면 유승민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뭔가 이 당권을 휘둘러야 되는데 사실상 당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도망가는 형국이라서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독선이라고 하면 소위 자기보다 소수파에게 독선이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소수파가 다수파에게 보통 독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승민은 억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기보다는 황당하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태의 예를 들어 원인을 유승민 의원에게 찾는다 그러면은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당이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물론 대선 후보 때는 그런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뭐 잘했니 못했는지. 그런데 그 뒤에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다르게 나는 이제 대선에 책임질 테니까 좀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 선거에 안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정작 유승민 의원이 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좀 책임을 지겠다 그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그때 비대위원장은 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 그랬더니 지금 와가지고 유승민 때문에 나간다는 거는 이게 뭐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논리 구조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또 딱 말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좀 황당하긴 하겠어요. 네. 아니 일을 하겠다 그러면 시켜주던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또 안 시켜주다가 지금 와서 유승민 탓이다 이러면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그 앞으로 어떡하죠? 그 유승민 의원은? 그러면? 정치력이 진짜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뭐 남의 당 이익이긴 하지만 약간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존립의 위기가 왔죠, 사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가 되고 있고 아마 유승민 대표의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과연 이제 이걸 돌파해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타당과의 합당 혹은 뭐 연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뭐 유승민 대표가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이 통합론도 또 갑자기 또 힘을 좀 살짝 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상호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서른 의원도 그 얘기를 전혀 했던데. 힘을 받고 있다고 제가 느끼지 못해서요. 아 그래요?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아직은 두 의원이 그냥 이야기한 게 별로 아무래도 반향이 이제 없다 이렇게. 그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 서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단 국민의당을 어찌됐건 국회의 동료로서 존중한다는 의미셨죠. 다만 이제 합당 문제나 뭐 예를 들면 지금 합당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합당이든 혹은 개별 탈당 후 저희 입당이든 어떤 시나리오도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사분오열 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절벽으로 좀 밀기보다는 최대한 우리가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제스처, 화해 제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초에 그렇게 벼랑 끝을 밀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는 게.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죠. 사실 그쪽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지. 뭐 저희가. 추미애 대표의 워딩을 다시 상기시켰을까요? 제가?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 딱 나오는 이상하게 그 시점에 또 내일 국민의당 또 고문단, 그러니까 이른바 동교동계들이 수축이 된 그분들도 만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고문단이라는 이야기가 참 중의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해주는 고문단도 있겠지만은 자기를 고문하는 고문단도 있는 게 왜냐하면 동교동계 원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의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국민의당이 이념적 그 아젠다 설정할 때도 그렇고 DJ 정신이라는 걸 계속 내세우면서 안철수 대표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얽매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철수 대표라는 정치인은 중도 노선을 겪겠다. 오죽하면 본인이 극중주의라는 약간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그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이라는 걸 대변되는 정책을 강요했다는 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의 정치적 지형을 좀 좁혔다. 그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요즘 그 한창 뜨거운 이제 얘기인데 조금 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갑니다.